일본을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길 갈라파고스 또는 아날로그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은 이 두 가지를 절대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전제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과거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본은 한때 IT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IT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호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1988년 기준으로 일본은 전 세계 50대 기업 순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점차 국제시장의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죠. 정말 급격하게 일본의 기업들이 줄줄이 줄초상을 치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본 총무성은 연구를 의뢰했고 2007년 일본 무선 전화 시장 보고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본의 IT 산업 부진의 이유는 국제적인 표준을 무시하고 일본의 내수 시장에서만 통용될 제품에 집중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젤라파고스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그렇다 치고 일본은 왜 아날로그를 끝까지 고집하는 걸까요? 이 역시 일본의 버블 경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1980년대 일본의 경제는 그야말로 대호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1988년 전 세계 50대 기업 순위 역시 이 일본의 경제 대호황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때 당시 일본은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일본은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초고도 경제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통상산업성의 지도 아래 일본은 1960년대 10%, 1970년대에는 5%, 1980년대에는 4%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 덕분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고 1990년까지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자웅을 겨루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이때 경제가 너무 커져버린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고 불렸고 그때부터 일본인들의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 일본은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갈라파고스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 아날로그 또한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등장한 팩스는 당시에는 최첨단 전자제품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필수가전으로 꼽히면서 기업, 가정할 것 없이 최소한 대씩은 이 팩스를 다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에 껴있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기술 성장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이에 보급돼 있던 팩스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일본 내 문화는 버블 붕괴 이후 그대로 멈춰서게 됐습니다. 여전히 도장을 사용하고 카드 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좋아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세계의 추세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결국 일본이 무너지게 된 건 세계의 추세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들만의 고집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니까요. 물론 일본은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죠. 더구나 외국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이 됩니다. 특히나 일본의 갈라파고스와는 IT에서 정점을 찍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휴대폰은 가라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갈라파고스와 휴대폰을 뜻하는 일본어 케이타이가 합쳐진 말이죠. 일본 시장에는 과도하게 특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은 잃어버린 일본의 휴대폰 산업을 자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휴대폰은 철저하게 일본에서만 통합니다. 공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앱을 개발해 일본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죠. 사실상 해외로 나갔을 때 일본의 휴대폰은 그저 고철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웃긴 것은 일본 내 특화로 제작된 일본의 스마트폰들도 막상 일본에서 딱히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시대에 있다 보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일본 핸드폰 시장의 점유율은 애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즘엔 삼성폰이 치고 올라오며 시장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도 이제는 몇 곳이 남지 않았을 정도로 무의미해지고 있죠. 문제는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스마트폰을 쓴다 해도 이미 일본 사회는 모든 것이 내수 시장에 맞춰져 있기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결제 같은 거 말이죠. 일본은 여전히 요금 결제를 할 때 현금 결제를 하곤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일본 여행을 갈 때면 반드시 엔화 환전을 넉넉히 해서 가야만 합니다. 조금 남더라도 말이죠. 만약 여행을 하다 엔화가 뚝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는 한국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 대부분이 겪는 일본 여행의 불편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일본인들은 갈라파고스라고 했죠. 심지어 일본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매체라고는 오직 TV 하나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터넷 TV라든지 여러 OTT 플랫폼 심지어 1인 미디어 플랫폼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은 컴퓨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택시에서도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선 보통 앱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가 되어 애초에 택시 기사님과 돈이나 카드를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선 대부분이 현금이거나 혹은 카드를 이용한다 하는데요. 문제는 카드로 결제를 해도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펜으로 사인까지 한다는 점이죠. 여전히 종이와 펜에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플로피 디스크를 기억하시나요? 한국에선 이미 자취를 감춘 지 20년이나 넘은 컴퓨터계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CD의 보급과 USB의 발전과 함께 가끔씩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구시대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본에선 이 플로피 디스크를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공서에서조차 말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4,630만 엔의 금액이 잘못 송금된 사건이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의 한 마을의 지자체 직원이 63가구에 10만 엔씩 지급해야 할 지원금 4,630만 엔을 24세 남성 한 사람에게 보내버린 사건이었는데요. 직원이 직접 남성을 찾아가 실수로 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남성은 돈을 인출한 뒤 인터넷 도박으로 다 썼다며 갚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었죠. 물론 한국에선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이것도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송금의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실수가 벌어진 이유는 직원이 관행대로 플로피 디스크에 송금 명부가 적힌 파일을 담아 은행에 갖다 줬었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이 디스크에는 463가구의 계좌번호와 입금액 10만 엔이 적힌 명부도 있었지만 남성의 이름 하나와 총액 4,630만 엔이 적힌 잘못된 명부도 들어있던 것이죠. 사건이 터지자 은행에서는 플로피 디스크를 통한 계좌 이체의 신규 접수는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디스크로 송금해오던 고객들이 워낙 많고 그들이 이 방식을 고수해 여전히 기존 고객들은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한다 합니다. 또한 사실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일본 상당수 지역의 관공서에서 여전히 이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은행 측에서는 인터넷 뱅킹으로 바꿔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관공서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플로피 디스크를 일본에서조차 판매를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플로피 디스크는 무려 10년 전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플로피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도 이미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라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지방 지자체만이 아니라 일본 중앙 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으니 일본의 아날로그가 얼마나 극심한지 조금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일본인들 역시 좌절하는 반응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일본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변화할 수 있을까? 일본의 갈라파고스와는 너무나 오래되어 빼내어지지 않는다. 몇십 년이 지나면 가능할지도? 글쎄요. 일본이 하나를 바꾸기 위해선 일본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상 현 시점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100년 정도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 갔다 일본에 돌아오면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
한국은 너무나 편하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일본은 발등도 못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체감되거든. 이제 일본인들이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고 봐요. 옆 나라 한국도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데 일본인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고 일본에만 머물러 있으니 자신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유학 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체감하지 못한다. 그러니 더욱 불만이 쌓일 수밖에. 그 시절을 아는 나도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 말이야.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의 기성세대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편리한 방식을 고수하느라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있으니 밑에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결국 종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동화가 웬 말이야. 더욱 황당한 건 일본이 로봇 기술과 자동화 기술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기술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정작 아무도 쓰질 못하는데 기술이 실생활에서 쓰이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술일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